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내년 2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 전문가 강성호 박사를 모시고 연말정산의 꽃 IRP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 IRP에 대해서 좀 그 설명 부탁드릴 텐데 먼저 IRP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IR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연말정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으로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과 비슷해서 개인연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그런 절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IRP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나 뭐 펀드 투자할 때 수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개인연금에는 별도로 이제 계좌 수수료가 없는데요. 네. IRP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산으로서 계좌 수수료가 일단 발생을 하고요. 또 펀드에 투자할 때는 펀드 수수료 네. 발생해서 평균적으로 시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수료는 한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RP는 자기부담금이랑 또 퇴직급여로 구성됐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그 IRP는 퇴직연금 자산을 내가 이직을 할 때 다른 계좌로 이렇게 전환하는 통산 기능으로 생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8.3%의 어떤 기여금을 기여금에 해당되는 퇴직급여분이 IRP 계좌에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본인 부담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어떤 용도의 어떤 성격이 IRP 계좌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8.3% 말씀하셨던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퇴직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퇴직금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게 모여서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자산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연금으로서의 그 어떤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장에 저희 그 세금 납부자들, 뭐 직장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절세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IRP는 뭐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연금저축, 세제 적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좀 합산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절세 상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IRP 자체만으로는 현재 제도상에서는 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고요. 거기에 이제 연금저축이 만약에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저축을 40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하면 최대 IRP는 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총합해서 700이 예, 총합해서 이제 IRP에서는 700이 네. 되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한 200만 원 정도 네. 더 플러스돼서 900까지 네. 되는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올해까지 적용되는 건데 50세 이상에 대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습니다. 뭐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캐치업 플랜이라는 미국 제도하고 네.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요. 네. 뭐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이제 추가해서 납부함으로써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지금 현재 900만 원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게 또 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내년에 개정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은 지금 좀 복잡한 제도를 좀 심플하게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5,500만 원 이상 이하, 1억 2천만 원 이상 이하에 대해서 납부액에 대한 그 절세 금액이 달랐습니다. 달랐는 것을 이제 심플하게 5,500만 원 이상 이하 정도로 이제 심플하게 했고요. 그리고 대상 금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이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로
그렇게 요번에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900만 원까지. 예, 연령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아, 네. 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총급여액은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 칸이 있더라고요. 그거 예.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종합소득 금액이랑 칸이 있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뭐 5,500 초과냐, 뭐 이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약간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제 근로소득자하고 네. 종합소득자를 구분합니다. 네, 네. 근로소득자는 이제 총급여 기준인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이제 5,500만 원 초과 또 이하자인 경우에는 그게 다르죠.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그쵸. 거고요. 사업자인 종합소득 대상자는 4천만 원 위냐, 아래냐. 초과냐, 이하냐. 예. 그러니까 총급여 예. 5,500이 4천만 원, 종합소득 4천만 원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박사님 5,500 이하는 16.5%를 공제해서 115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결국 이게 본인이 또 세금이 낸 게 115만 5천 이상이 돼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 이제 요거 제외한 세금이 뭐 50만 원이다. 그렇다고 115만 원을 환급해 주진 않고 그 세금 낸 걸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세금 낸 분들이 이걸 할 때 이제 적용이 된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소득층 면세자인 경우에는 실은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어떤 그 세금적인 혜택인데 그렇다면 실제 연금을 받을 때 그때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연금소득의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기여분, 자기가 기여할 때 이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받는 그거,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을 할 때 이제 연금소득세를 이제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급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이때 내는 소득의 이제 연금소득의 원천은 본인이 낸 기여분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식된 이자 수익분, 거기서 이제 퇴직급여분은 빠집니다. 사용주가 내는 부분은 이제 빠지는데요. 그건 퇴직소득세 형태로 이제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연금소득은 본인 기여분과 운용수익의 이제 합을 기준으로 하되 세율은 3.3%에서 5.5%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 그리고 70에서 80세 미만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이제 지금 현재 3.3%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시금을 찾을 경우에는 이때는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기타소득세 기준이 이제 16.5%를 이제 일괄 부과함으로써 산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납부한 거를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에 찾는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16.5% 기타소득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은 연금 형태로 수령받는 거를 이제 권고하는 어떤 그런 네. 측면이 있다. 세율이 뭐 그냥 보더라도 3.3에서 5.5%하고 16.5%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건 그런 어떤 연금소득은 연금 형태로 차별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금이 훨씬 유리하네요. 그러면 연금으로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예, 연금 현행법에 의하면 이제 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은 55세 이상이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급 기간, 수령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을 최소 이제 5년 이상으로 할 때 연금으로 연금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IRP를 여러 계좌를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에 세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모든 그 IRP 계좌 합산해서 예. 합산해서 이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RP에는 같은 소득이긴 하지만 임금소득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내가 추가로 납부한 부분과 사용자가 이제 납부해준 퇴직금, 예,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납부한 부분과 그게 이제 이자소득세를 이제 아까 앞에 이야기해서 연금소득이라고 하고요. 사용자 부담 부분 퇴직소득이라고 보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 형태로 그리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형태로 부과하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1,2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전체 IRP로 받는 연금에서 1,200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이 1,200이 넘으면 그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좀 많이 우리가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용자 부담인, 또 퇴직급여분, 퇴직소득분은 거기서 뺍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치면 연금소득은 네. 본인의 기여분과 이자 소득, 네. 이 이제 연금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합쳐서 이제 1,200만 원이 됐을 때, 현재 이제 종합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올해까지는 1,200만 원에 대해서, 네. 1,2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과세 형태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1,2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는 분리과세는 기타 소득세율인 16.5%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제 연금소득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연금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은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1,200 이하인 분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3.3에서 5.5 사이로 이제 그 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RP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RP 계좌에서 투자를 할 때의 뭐 유의사항이나 뭐 제한사항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그 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적금, IRP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예적금이나 펀드, 뭐 네. ETF라든지 TDF, 뭐 이런 어떤 펀드 형태로 주로 이제 투자하도록 이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네. 예적금 여기에는 이제 100% 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IRP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30%를 굳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왜 70%밖에 못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투자보다 30%가 아직 뭐 큰 피해를 안 줬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제한사항을 둔 거는 사실 이게 퇴직소득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일부 펀드, 즉 TDF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 펀드, 예적금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과연 그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느냐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뭐 펀드라든지 실적 배당형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금자 보호가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예적금 상품이다. 소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 이제 5천만 원, 금융기관별로 봤을 때 이제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이제 예금자 보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IRP 계좌가 뭐 A보험사, B은행, 뭐 C증권회사 이렇게 있을 때 각각 5천만 원씩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했을 때고 가정을 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그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금융기관별로 이제 원리금이 이제 합산해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분포를 두고 한 4,500만 원 정도를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몇 개 그 금융기관에 구분해가지고 분리해서 네. 뭐 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정도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계좌만 해도 사실 그거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은행 계좌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IRP 계좌도 뭐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는
또 IRP 계좌 안에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전할 때는 그런 상품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이제 굉장히 어떤 실무적이고 좀 디테일한 어떤 질문인데요. IRP 계좌 간에 이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특별한 계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 A IRP 계좌에서 B IRP 계좌로 이제 전환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과연 어떤 상품이냐. A IRP 계좌에 있던 상품이 B, 내가 넘어가고자 하는 계좌가 B IRP였는데 보니까 똑같은 어떤 상품이 있더라 하면 아주 동일한 상품. 예, 현물 형태로 그대로 이제 이전시키면 되니까 만약에 그런 B 계좌로 꼭 가고 싶은데 없더라 하면 A 계좌에 있던 펀드를 이런 거 팔아야 되겠죠. 네. 팔아서 현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좌를 이동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아마 조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IRP 계좌 간에도 이동이 되는데 특히 연금저축, 보험이나 이제 펀드가 또 있잖아요. 네. 그 연금저축과 IRP 간에도 이전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이전되는 조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IRP는 아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라고 퇴직연금 규정을 이제 따르고 네. 또 개인연금은 이제 그 일반 소득세법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실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거기에 따르는 뭐 환매 수수료, 해지 공제 뭐 이런 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어떤 갈아타기 이전은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IRP도 사실 뭐 이게 퇴직연금이고 아주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를 생각하고 이제 가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꼭 55세 이후에만 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가요? IRP도? 예, 기본적으로 뭐 중도 인출과 해지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중도 인출 해지를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요. 중도 인출을 뭐 급전이 필요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중도 인출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파산 뭐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이제 중도 인출이 가능을 하고요. 담보대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퇴직연금 적립금의 한 50%를 네.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이제 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돼서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IRP 계좌에 제가 뭐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난 2천만 원만 빼고 싶다. 이거는 전부 해지가 아니라 일부 해지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예, 현행 제도에서 일부 해지는 좀 불가하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IRP 계좌 안에 성격이 다른 어떤 그런 네. 소득 원천이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이제 낸 기여분, 퇴직금, 예. 예, 그리고 또 내가 낸 기여분, 또 그 이자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가 다 달라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부분 인출하게 되면 행정적 시스템이라든지 네. 금융, 뭐 아직까지 그 기본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괄 전부 인출, 네. 전부 해지 뭐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뭐 만약에 계좌가 IRP 계좌가 3개였다. 3개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만 해지한다. 그거는 가능한 건 거죠? 예, 뭐 그거는 뭐 큰 네. 무리 없이 네. 가능합니다. 사실 그 해지하면 안 되는데 그럴 일이 뭐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강성호 박사님 모시고 IRP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연말까지 IRP를 납부하면은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연금으로서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IRP를 또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 차곡차곡 쌓으셔서 성공적인 연말정산과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도 예, 전문가시니까 예, 잘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뭐 간략하게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저도 12월 31일까지 올해 한 700만 원 정도 50일
됐으니까 또 200만 원 플러스해서 한 900까지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31일 영업일까지만 입금을 하면 예.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아마 그때 우리 성과급이 나온 그 돈을 받아서 그때 아마 점심때쯤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받아서 바로 네. 달려간 기억이 납니다. 네, 마지막 날까지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IRP 생각하셔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IRP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